그러면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었고요. 이제 오늘은 한정후견 또는 피한정후견, 그러니까 뭐죠? 한정후견 또는 성년후견의 그 대상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미성년자 신용카드 사례를 우리가 사례로 다뤘었는데요. 거기에도 관련된 판례가 25페이지 굉장히 좀 길게 나와 있죠. 우리 교재에 그 해당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특히 25페이지에 나와 있는 우리 그 2007년 11월 16일자 그 판례에서 결론, 그러니까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러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고 그 강행 규정을 따라서 취소를 했으면 그게 어떤 신의칙 위반이나 이런 것 아니라는 얘기고, 그리고 예컨대 이 미성년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금전을 가지고 물건을 샀을 경우에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처분을 허락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그렇다. 근데 그 처분을 허락받았다는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렇게 어떤 사례가 나왔을 때 그 안에 그런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보면은 알 수 있게 그렇게 내지는 않겠죠. 문제를 만들거나 아니면 사건이 있을 때 누구든지 처분을 허락받았다 이렇게 표현은 안 해놓을 거라 이겁니다. 그걸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찾아서 해당 법조문을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때 처분을 허락받은 재산인지 아닌지, 또 명시적으로 처분을 허락받았다는 표현이 없더라도 묵시적으로라도 그러한 것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 판결문에 보면은 명시적으로 허락이 있었느냐, 그렇다면 당연히 그렇겠지만 명시적인 허락이 없더라도 어떠한 경우에 묵시적인 허락이 있으면 된다. 그런데 이제 어떠한 경우에 묵시적 허락이 있다고 볼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무조건 묵시적 허락이 있다고 보느냐, 그런 건 아니고 묵시적 허락이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가, 그런 것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이 25페이지, 26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러한 판례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내용들을 좀 참고하시고요. 이제 오늘은 피성년 후견인, 그러니까 성년 후견의 대상이 되는 자, 이제 제한 능력자 중에 하나의 유형으로서 피성년 후견, 피한정 후견인 이 두 가지를 이제 볼 겁니다. 과거에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한 용어를 또 그러한 어떤 그 제한 능력자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이제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조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의의와 그 요건 그리고 그에 따른 법률 관계를 간단히 살펴보는 것으로 가면은 피성년 후견인은 우리 민법 제9조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이게 이제 하나의 요건입니다. 피성년 후견인이 되기 위한 하나의 요건. 그러면 신체적 제약이 있는 사람은 피성년 후견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정신적 제약에 제한해 놨습니다. 자, 정신적 제약을 가진, 그리고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었다. 이러한 사람 중에서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 감독인, 한정 후견인, 한정 후견 감독인, 특정 후견인, 특정 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청구에 의하여, 이러한 어떤 열거되어 있는 사람들의 청구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에 의한 뭐가 있어야 한다? 후견 개시,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이 있어야 한다. 세 가지. 적어도 우리가 이 민법 제9조 1항에 따라서 피성년 후견인을 개념 정의해 보면 일정한 사유에 의해서 정신적 제약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사무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고, 그죠? 또 일정한 자의 청구가 있어야 하고 그 청구에 의해서 가정법원이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한 경우 그러한 심판을 받은 자를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기계적으로 그냥 상상해서 개념 정의를 하지 마시고 조문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요건이 충족되어 있는 경우에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에 따라서 개념 정의를 해놓고 그 정의와 요건을 설치해 놓은 게 2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신적 제약, 그러니까 질병, 장애, 노령, 기타 사유로 인해서 정신적 제약으로서 사무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죠?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일정한 자의 청구, 그에 기한 법원의 심판이 있어야 된다는 절차적 요건이 갖추어지면 이제 성년 후견을 받을 수 있는 피성년 후견인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랬을 경우에 이러한 어떤 피성년 후견인은 어떠한 행위 능력을 가지는가, 그것에 관한 규정이 민법 제10조에 있습니다. 28페이지에 10조를 인용을 해놨습니다. 10조 1항에서 보시면 중요한 건 이제 예전 민법 개정 전에 조문하고 비교시켜 보면 피성년 후견인에 대응되는 그 당시의 무능력자는 누구예요? 금치산자입니다. 금치산자. 당시에 이제 그 금치산자의 행위 능력의 범위하고 이 피성년 후견인의 행위 능력의 범위가 일치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굳이 대응을 시키자면 그런 정도인데 10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조 1항에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자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는 법정 대리인이나 그 행위를 한 본인이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피성년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서 한 법률행위는 어떻게 될까? 그것도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하면 그 동의에 의해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요건이 충족이 되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는데 우리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 이외에 법정 대리인, 후견인의 동의를 받더라도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그 10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항에 보시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긴 한데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에 그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를 정할 수 있다 이겠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법률행위는 그러한 정해진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취소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또 그 10조의 4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4항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를 모두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 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예외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해놓은 경우 그러한 법률행위는 유효하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피성년 후견인. 두 번째 예외는 10조 4항에서 정해놓은 것처럼 일용품 구입, 일상생활에 필요한 그러한 물품 구입이나 과도하지 않은 그죠? 그러한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취소할 수 없다. 이런 정도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28페이지, 29페이지에 쭉 나열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당되는 조문을 가지고 그 내용이 어떠한 것들인지 잘 정리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로 가면 성년 후견인이 누가 될 것인가? 그러면 가정법원은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직권으로 성년 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우리 가족법에는 친족법에는 성년 후견인이 될 수 있는 자를 이렇게 규정을 해놓는데 일단 조문을 한 번쯤은 그냥 참고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30페이지로 넘어가서요. 피성년 후견인이 그 정의가 이렇게 되고 어떠한 자가 피성년 후견인 그러니까 성년 후견을 받을 수 있는 자인지에 대한 요건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제는 피한정 후견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피한정 후견인은 과거에 개정 전의 민법에서는 누구 한정 치산자하고 대응이 되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과거의 한정치산자는 아주 일률적으로 행위 능력을 제한을 시켜놨는데 여기서 피한정 후견인은 그 한정치산자에 비해서 매우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살펴보면요. 역시 12조를 보면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아까 피성년 후견인은 뭐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 이랬는데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첫 번째 이렇게 이러한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자의 청구 아까 읽었기 때문에 일일이 읽지 않겠습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본인부터 시작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 그 청구할 수 있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의 일정한 자의 청구가 있고 그래서 결국 가정법원에 의기에서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이 실체적인 그리고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면 그 자를 피한정후견인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피한정후견인은 그러면 어떠한 법률행, 어떠한 행위 능력을 가지느냐, 행위 능력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31페이지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피한정후견인의 행위 능력. 피한정후견인에 대해서 먼저 조문을 좀 볼까요? 조문을 보면 13조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3조 1항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신 바와 같이 동의를 받아야 할 법률행위를 정할 수 있다. 어디가? 가정법원이.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원칙이 뭘까 이겁니다. 우리가 피한정후견인은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 없다? 그런 말이 없잖아요. 할 수 있다 없다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읽으신 13조 1항인가요? 거기에는 1항에서 동의를 받아야 할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보면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가정법원이 필요한 경우에 동의를 받아야 할 그러한 법률행위 이런 거를 동의 유보, 그죠? 동의를 유보하는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고 그 동의 유보 결정이 되어 있는 범위의 법률 행위만은 어때야 된다.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피한정후견인은 행위 능력에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는데 예외적으로 거기에 보시면 13조 1항에 따라서 그러한 어떤 행위의 범위가 즉 어떤 행위, 동의를 받아야 할 법률 행위 그러한 범위가 정해진 경우에만 행위 능력이 제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일반 자연인하고 다른 예컨대 성년자, 그죠? 피한정 후견인이 아니고 또 피성년 후견인이 아니고 그냥 미성년자도 아닌 성년자가 그냥 피한정 후견인이 되면 무슨 제한 능력자입니까? 이런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자도 제한 능력자로서 우리 민법이 일정하게 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조문을 뒀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피한정 후견인은 특별한 예외적인 지금 읽으신 것과 같이 그러한 어떤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유효하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 능력도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소송 거기 인용되어 있는 우리 민법 민사소송법 55조를 한번 읽어 주실래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근데 민사소송법은 여전히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라는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조문을 인용을 잘못한 게 아니고 현행법이 이래요. 현행법이. 이제 이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이런 어떤 제한 능력자 제도를 민법에 개정해서 도입하면서 그 조항에다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른 법에 여전히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쓰면 그죠? 그것에 대해서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런 것으로 인용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붙이겠다가 5년인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과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그 조문이 이제 그대로 유효한데 이게 이제 전 민사소송법 55조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민법 13조하고의 어떻게 해서 연결시켜서 무리 없이 해석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피한정 후견인 같은 경우는 민법에서 원칙적으로 행위 능력이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소송법에서도 그죠? 절차법에서도 소송 능력, 소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인정이 되느냐, 당사자가 될 수 있느냐, 법정 대리인이
없이도 그러한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그것에 관해서 여러분들 그 민사소송법 55조 바로 위에 거기 학설상의 논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놨습니다. 그냥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간단히 참고만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학설은 그러한 어떤 소송 능력이 제한된다고 보는 학설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학설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우리가 너무 깊이 들어가면 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3페이지로 교재에 넘어가면 피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에 대하여 피한정 후견인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음에도 한정 후견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한정 후견인의 동의에 가름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단독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13조 3항에는 또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의 유보를 결정을 해놓고 동의 유보 결정이라는 건 동의를 받아야 할 법률 행위를 정해놓고 그죠? 그 한정 후견인이 동의를 안 해줘 버리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니까 이런 어떤 그 조문을 별도로 이렇게 두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피한정 후견인의 경우에는 과거의 한정치산자의 그러한 내용과는 판이하게 다르게 되어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참고로 그 앞부분으로 조금 나오면 31페이지에 각주 60번 또 한번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피한정 후견인의 존재가 그죠? 과거의 한정치산자하고는 많이 다르게 원칙적으로 행위 능력을 가진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자는 능력이 제한돼 있는 어떤 피성년 후견인이나 미성년자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자의 행위 능력 그자의 법률 행위에 대한 효과를 그죠? 일반적인 정상적인 그러한 권리의 주체와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느냐? 굳이 제한 능력자 보호에 관한 조항을 피한정 후견인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의문이 조금 생기는 거죠. 그죠? 개정을 해놓고 보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약간의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 141조 한번 읽어주실래요?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소급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 단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문장. 제한 능력자의 경우에는 이익이 현존한 범위 내에서 반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의 경우에는 자기가 받은 거 다 돌려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반환의 범위에 대해서 무조건 받은 거 다 돌려주라는 건 아니고 그것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어요. 748조에는 뭔가 이득을 받은 자가 선의이면 현존이익, 악의이면 받은 이익에 뭐 이자를 가산하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도 배상해야 된다라고 반환의 범위를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근데 미성년자와 같은 이러한 제한 능력자의 경우 반환의 범위에 관해서 141조 단서에서 뭐라고? 현존이익. 물론 현존이익이 뭐고 받은 이익이 뭐고 선의가 뭐고 악의가 뭐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제한 능력자는 거기에 선악에 대한 구별 없이 141조가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피한정 후견인도 제한 능력자라고 보면 141조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원칙적으로 유효하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완전한 능력자라고 봐버리면 748조에 따라서 반환의 범위가 결정이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과연 이제 어느 범주에 넣어서 우리가 해석을 할 것인가? 그런데 거기에 이제 각주에 보시면 이런 어떤 제한 능력자의 범주에 넣어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를 결국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문헌 그대로 해석을 하다 보면 그죠? 경우에 따라서는 달리 해석될 여지도 없지 않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각주 60번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한정 후견에 그래서 한정 후견인이 누가 될 수 있고 한정 후견인의 종료, 한정 후견의 종료는 어떻게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문이 쭉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개념을 좀 이해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요. 34페이지에 피특정 후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 능력자는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입니다. 근데 또 특정 후견이라고 그래서 피특정 후견인에 대해서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조의 2에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뭐 할 수 있다. 일정한 자의 청구가 있고 그에 따라서 특정 후견의 심판을 받으면 비특정 후견인이 됩니다. 이거는 뭐 어떤 일정 기간 동안, 그러니까 후견 개시의 심판이 있으면, 성년 후견 또는 한정 후견 개시의 심판이 있으면 그 기간 동안 쭉 되는 게 아니라, 그죠? 전체의 사무에 대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사무에 대해서 일회적으로 그렇게 해서 특정 후견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특정 후견인의 그 행위 능력은 그러면 제한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34페이지에 보시면 그 피특정 후견인의 행위 능력이라고 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가정법원은 특정 후견의 심판을 받은 경우 그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특정 후견의 심판이 있다고 하여 피특정 후견인의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상의 제한 능력자, 피특정 후견인이 아닌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미성년자 그들의 법률 행위의 효력 뭐 이런 부분, 또 원칙과 예외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35페이지로 교재 3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근데 이제 제한 능력자를 보호해 주는 제도로서 우리 민법은 그자의 행위 능력을 제한해 놓고 그 제한된 그 행위 능력, 그래서 동의를 받은 미성년, 그러니까 법률 행위에 동의를 받아서 미성년자가 행위를 하면 그건 취소할 수 없지만 동의를 받지 않고 했을 경우에는 자기에게 뭔가 불리하다고 생각되면 취소해 버리면 됩니다. 그죠? 미성년자 본인 자신도 그렇고 법정 대리인도 마찬가지로 취소권이 있습니다. 이 취소라는 건 우리가 그러면 취소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취소를 하지 않으면 그 법률 행위는 어떻게 돼요? 유효해요. 유효합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 그러니까 그냥 취소이다,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여러분들이 출석 그 사례로 풀어봤던 것처럼 노트북을 샀다, 아니면 뭔가를 또 노트북을 팔았다. 그랬을 때 매도인 미성년자 또는 매수인 미성년자가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취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141조 본문에 따라서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효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노트북 샀는데 그 법률행위를 취소해버리면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니까 무효인 법률행위에 의해서 노트북을 받았는데 효력이 없다? 어떻게 하면 돼요? 받은 거 돌려주면 됩니다. 노트북이 현존하는 한. 그죠? 141조 단서에 따라서. 그런데 노트북이 너무 좋아, 너무 싸게 샀어, 나한테 유리해, 미성년자 입장에서 취소할 미성년자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취소 안 하면 자기께 되는 겁니다. 취소 안 하면 유효하게 가는 것이고 취소를 해야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유동적 유효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유효인데 이게 취소될 수도 있다. 취소되면 무효가 될 그런 어떤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취소가 확정적으로 되기까지는 유효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그러면 미성년자 쪽에, 그러니까 미성년자 본인이나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이 법률행위의 효력이 계속 갈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권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취소권을 언제까지 계속 갖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미성년자가 노트북을 30만 원에 샀습니다. 중고 노트북을. 근데 중고 노트북을 30만 원을 사고 1년 동안 열심히 노트북을 썼어요. 그런데 노트북은 이렇게 인도를 받았지만 자기가 대금 30만 원을 아직 지급을 하지 않고서 노트북을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매도인 입장에서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돈을 빨리 받고 싶은데 안 주니까 이제 대금 달라고 1년 후에 만약에 소송을 했다. 소송을 했는데 미성년자가 그때 나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취소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되니까 자기 자신은 현존하는 이 노트북만 반환을 하면 된다. 그러면 자기가 노트북을 산 목적을 다 달성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너무 허탈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을 시켜놨어요. 근데 그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몇 조죠? 146조. 일정 기간으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을 해놨는데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에요. 10년 내에 취소할 수 있어요. 답답하죠? 그 다음에 그 145조인가요? 대신에 이제 법정 추인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법정 추인. 법정 추인이라는 거는 뭐냐면 추인할 수 있는 자가, 제가 추인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했는데 아직, 추인할 수 있는 자가 일정한 행위를 하면 예컨대 그 계약의 일부를 이행한다든지,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30만 원에 노트북을 사기로 하고 노트북을 인도받고, 그런데 미성년자가 자기가 성년자가 돼가지고 18세의 미성년자가 19세가 된 이후에 자기가 30만 원 중에 15만 원을 일단 지불을 했다. 일부를 이행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인이라는 건 이러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동적 유효 상태, 언제든지 취소에 의해서 무효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상태를 확정적으로 취소하지 못하게끔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만들어버리는 행위가 추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법정 추인이라는 것은 자신의 명시적인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지 않고 어떤 방법에 의해서 일정한 행위에 의해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그 행위를 가지고 추인이 있었다라고 인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일부를 또는 전부를 이행하는 경우 이런 것들은 법정 추인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학생이 읽었던 것처럼 146조에는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미성년자가 언제 추인할 수 있냐면 이자가 성년자가 돼야 돼요.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은 때라야 됩니다. 그러면 이자가 19살이 돼야 됩니다. 19살이 돼서 몇 살까지? 21살인가요? 3년이 되려면 23살, 22살. 그죠? 22살 때까지. 그래서 3년 내에 취소해버리면 된다. 너무 길죠 이게. 유동적 유효 상태가 너무 길게 갑니다. 나중에라도 취소하고 있는 거 돌려다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너무 그렇다 이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왜 제한 능력자의 보호의 법리가 제한 능력자를 위해서 절대적이라고 얘기했던 게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한 능력자가 자기가 한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반환의 범위도 현존하는 이익만 반환하면 된다라고 했고, 그죠?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다른 법률 행위의 무효 취소하고는 다르게 제3자에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 수단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한 능력자의 보호를 위한 우리 민법은 일종의 어떤 교과서에 따라서는 입법자의 결단이라고도 얘기해요. 절대적으로 보호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호를 해주다 보니까 너무 상대방을 소홀히 하는 감이 없잖아 있다. 그래서 그 제한 능력자하고 거래를 한 상대방을 조금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유동적 유효의 이러한 애매한 상태, 불안정한 상태를 언제까지 3년 또는 10년 동안 계속 가져갈 것이냐 이거. 그러지 말고 그 전에 뭔가 좀 빨리 확정 지을 수 있는, 취소할 수 없게끔 또는 아예 법률 행위를 상대방 입장에서 없애버릴 수 있게끔 좀 그러한 법적으로 가능한 조치가 뭐가 있겠는가? 우리 민법은 크게 세 가지를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최고권이라고. 옛날에는 최고라고 그랬어요. 최고권. 지금 제가 순서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고권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법률의 용어가 바뀌었죠. 15조에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하고 거래한 상대방에게 이런 권리를 주는 겁니다. 15조에 1개월의 기간을 정해가지고, 그죠?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미성년자, 이러한 제한 능력자가 뭐 할 것을, 그 법률 행위를 취소할 건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확답을 해달라 이겁니다. 그거를 과거에는 최고권, 지금은 확답을 촉구할 권리.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정해진 기간, 1개월 이상 정해진 그 기간 내에 뭐가 없으면
확답이 없으면 어떤 걸로 봐버린다? 추인한 것으로 본다. 추인이라는 건 뭐예요? 그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유효하게 하는 의사표시인데 법률에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어떤 1개월, 그 적시한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뭐 28일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한 달 이상의 기간을 정해가지고 이 기간 내에 답변을 달라. 취소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답변이 없으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답변이 없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확답을 촉구할 이런 권리, 과거에는 최고권이라고 그랬는데 이러한 권리는 그 상대방이 뭔가 계약을 유지할지 말지 지가 원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불안정하니까 그 불안정한 상태를 조속하게 안정시키기 위해서 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효과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나는 게 아니라 법이 뭐라고 규정이 돼버렸어요? 확답이 없으면 추인한 것으로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과거에 이런 최고, 그러니까 최고라는 건 자기가 자기의 의사표시대로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효과가 생기는 게 아니라 민법 15조가 추인한다고 보는 것이니까 추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를 뭐라고 그러냐면 의사표시라고 안 해요. 최고를 법률행위라고 안 해요. 그냥 의사의 통지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확답을 촉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면 한 1개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 유동적 유효 상태, 불안정한 상태가 해소가 되겠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이 계약을 유지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대방은 고민 중입니다. 15조에 확답 촉구할 때는 이 사람은 이게 유지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미성년자를 포함한 이런 제한 능력자가 취소하면 그냥 없는 거고 취소 안 하고 해서 확답이 없어서 추인이 되면 그만이고 그래서 유지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하면은 이해관계에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에 따라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든지 아니면 그냥 무효로 취급해버리든지 그러면 되는데 상대방 입장에서 이 계약을 끌고 가고 싶지 않아. 조속하게 그냥 끝내버리고 싶다. 그랬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이제 16조에 규정을 하고 있어요. 16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대방 자신의 의사표시를 언제 뭐 해버릴 수 있다. 철회해버릴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16조에 보시면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하고 법률행위를 한 이 상대방이 법정 대리인이 추인하거나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추인하거나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되어서 추인하거나 그럼 추인을 할 때도 이 무한정 기다려야 되니까 이런 거 기다릴 필요가 없이 자기 스스로가 그러한 추인이 있기 전까지 자기의 의사표시를 철회해버리면 그 계약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되겠죠. 그죠? 그러면 마치 취소된 것처럼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다 이겁니다. 철회라는 개념이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철회는 의사표시의 철회 이렇게 설명하고 장래효가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취소는 소급효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철회라는 용어가 언제 어디에서 쓰이느냐에 따라서 매우 다른 개념으로 그죠? 또 달리 이해되어야 될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하고 철회는 좀 차이가 있는 개념인데 16조에서는 철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계약이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합니다. 이 청약의 의사표시라고 그러고 승낙의 의사표시라고 그러는데 갑이라는 미성년자하고 을이라는 성년자하고 계약을 체결하는데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방 당사자의 청약과 상대방의 승낙에 의해서 성립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상대방,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인 을이 자신의 승낙의 의사표시를 철회해버리면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가 되어야 계약이 성립하고 효력을 발생하는데 하니까 계약이 마치 성립 안 한 것처럼 취소된 것처럼 그렇게 효과가 생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청약, 승낙 그런 어떤 개념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그죠? 계약법 시간을 통해서 공부하실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계약의 경우에는 자신의 의사 표시를 철회해 버릴 수도 있다. 철회 가능 시기는 언제? 16조에 언제까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추인이 있은 이후에는 철회 못 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그런데 또 이 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항에서 거절이라는 말이 나와요. 거절. 근데 우리가 법률 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게 계약이라고 그랬죠. 계약에서 미성년자라는 이러한 제한 능력자하고 법률 행위라는 상대방은 자신의 의사 표시를 철회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이해관계를 보호할 수가 있는데 이 계약이 아닌 단독 행위가 있는 경우 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컨대 채무의 면제 이런 거는 둘이 합치해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단독 행위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단독 행위를 하는 그 행위자가 혼자 의사 표시를 하면 그 의사 표시 효과가 그냥 생기는 걸 단독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단독 행위가 취소예요. 취소는 계약에서처럼 취소에 청약을 하고 취소에 승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취소권을 가지는 자가 취소의 의사 표시를 해버리면 취소의 효력이 바로 생기는 거. 이런 거를 단독행위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단독행위에 대해서는 채무를 면제해주는 이러한 단독행위를 하면 뭐예요? 채무 면제 효과가 바로 생긴다 이겁니다. 이러한 단독행위는 그러니까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미성년자의 단독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이 뭐 자기의 의사 표시를 철회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는 난 싫어라고 뭐 한다? 거절할 수 있다 이겁니다. 거절의 의사를 얘기하면 그 행위의 효력이 뭐다?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법률 행위,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에 자기 자신이 계속해서 불안정한 상태로 엮여 있는 것을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 그러니까 계약의 경우에는 자기의 의사를 철회해서 조속하게 없애버릴 수도 있고 단독행위, 미성년자의 단독행위에 대해서는 뭐 해서 자기가 거절함으로써 조속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죠. 거기에 조문에 보시면 뭐 알고 있었을 경우 뭐 그런 어떤 예외적으로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규정이 있습니다. 즉 16조 1항에 보시면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 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계약 당시에 미성년자인 거 몰랐을 수도 있죠. 알았냐 몰랐냐에 따라서 그 미성년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게 차이가 없어요. 상대방이 내가 미성년자임을 상대방이 알았냐 몰랐냐에 따라서 미성년자 나의 취소권이 제한되는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데 미성년자 나는 상대방이 자기의 어떤 철회를 하려면 내가 미성년자였음을 상대방이 그 당시에 이미 알고 있었다면 그런 걸 못한다라는 제한 조항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좀 내용이 뭐가 있냐면 취소권을 배제한다. 어떠한 경우에 17조에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로서 자기를 능력자라고 믿게 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당사자의 구조로 보면 얘가 이제 원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근데 노트북 매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지난 시간에 출석 사례 풀어본 걸 예로 들면 노트북을 팔았는데 애가 이제 근데 애를 미성년자라고 이렇게 놓으면 미성년자라고 보면 갑이 가지고 있는 갑 소유의 노트북을 을에게 팔았습니다. 을에게 팔았는데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노트북을 샀는데 애가 미성년자예요. 여러분들 출석 시험용 사례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당사자가 미성년자에게 팔았는데
이제 노트북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계약에 따라서 갑이 을에게 인도를 해줬습니다. 인도를 해줬으면 을은 대금을 지급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대금 지급을 안 합니다. 을이. 그래서 안 하니까 갑이 원고가 되어서 을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그래서 소장을 제출하면 이 소장에는 뭘 쓴다고 그랬죠? 당사자가 누구인지, 즉 원고는 갑이고 상대방 피고는 을이다. 당사자를 쓰고 그 다음에 청구 취지, 내가 주장하는 바, 핵심적인 내용, 내가 원하는 바가 뭐다? 30만 원의 대금을 지급하라. 누가? 피고, 을은 갑에게, 원고 갑에게 30만 원을 지급하라. 왜냐하면 이게 청구 원인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소장이에요. 그죠? 소장을 제출해서 얘가 송달이 되면 을이 이제 소장을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을이 가장 할 수 있는 얘기는 뭐예요? 첫 번째, 나 너하고 계약한 바 없다. 근데 계약은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인, 나 그런 사실 없어.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계약 체결이 이제 계약 유효하게 다 성립했고 뭐 그래. 두 번째 얘가 주장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내가 취소할래. 취소권을 행사해 버립니다. 취소권은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그다음에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니까 그렇게 뭐 단기간도 아니에요. 단기 그죠? 취소권 그 행사 기간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놨지만, 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취소권을 행사하면 애초부터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 무효가 된 이 법률행위에 따라서 이걸 노트북만 돌려주면 된다. 그랬더니 이렇게 해서 취소권을 행사하니까 이쪽에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는 너 취소할 수 없어. 왜? 너 30만 원 이거는 네 돈이잖아. 처분을 허락한 재산이다. 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아니면 엄마 아빠한테 너 동의 받았잖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또 처분을 허락한 재산이다. 동의를 받았다. 뭐 이런 것일 수 있는데 또 하나는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 민법 17조를 들이대는 겁니다. 민법 17조에서 계약 체결 당시에 나는 네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왜 몰랐느냐? 네가 나에게 속임수를 썼기 때문에. 어떠한 식으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형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형하고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 21살짜리 형인 줄 알고 을에게 팔았다 이거죠. 그래서 17조를 주장해서 그죠? 갑은 미성년자 을이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걸 막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17조 1항은 속임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과거에는 사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17조에 사술이라고 되어 있던 내용이 지금은 속임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속임수 어느 정도가 되어야 속임수냐 이겁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 갑이 을에게 너 미성년자지 그랬어요. 그냥 웃고만 있습니다. 아무 얘기 안 하고 침묵. 그랬더니 갑이 판단하기를 내가 봤을 때 이런 경우에는 성년자야 라고 믿고서 했어요. 성년자인지 미성년자인지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 경우, 이렇게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경우, 이렇게 이것도 사술이냐 이겁니다. 속임수냐 아니면 뭔가 적극적으로 위조한 서류를 보여주는 거, 아니면 뭔가 다른 어떤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이 그런 어떤 속임수의 수단을 쓰는 것만이 사술이냐,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내용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학설은 나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교재에서 교과서에서 보시는 것처럼 학설이 좀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 경우에 어떠한 경우에 사술이라고 할지 속임수라고 할지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 판례는 뭐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판례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써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사례에서 어떤 결론을 내가 내릴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행위, 그죠? 형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준 이 행위가 적어도 취소권을 배제할 만한 적극적인 수단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평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적극적인 기망을 했기 때문에 너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상대방 갑은 자신의 노트북
매매 행위의 유효를 주장하고 그래서 대금 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판결문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제한 능력자 상대방의 보호 제도를 우리 민법은 별도로 15조부터 17조까지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37페이지 이하의 그 주소라는 개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건 잘 아시고요. 주소가 뭔지, 현재지, 가주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문을 좀 참고하시고요. 38페이지에 이제 부재와 실종입니다. 부재와 실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부재는 뭐냐 하면 일정 기간 사람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집을 떠났습니다. 누군가가 오늘 여러분들이 사례 문제 푸신 것처럼 그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떠나서 소식이 없다. 근데 실종 선고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정도는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연락이 안 된다. 그런데 집에 남아있는 사람의 그 이해관계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면은 그 부재자, 갑이 자식이 자신의 재산을 관리해 줄 재산관리인을 선임해 놓고 간 경우 별 문제가 안 되죠. 그 재산관리인이 그 재산관리를 하도록 그런 어떤 선임의 내용, 그러니까 뭐죠? 재산관리 계약에 따른 그런 계약상의 의무를 관리인이 성실하게 이행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재산관리인을 선임해 두지 않은 경우 또는 재산관리인을 선임했더라도 다른 어떤 특별한 사정이 별도로 그 부재 중에 생긴 경우 그러면 재산관리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로 효력이 없게 되어서 재산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이 경우에 관해서 규정을 해놓은 게 우리 이제 부재자의 재산관리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산관리인을 선임해 둔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람들이 꼼꼼하게 일일이 다 규정을 해놓지는 않죠. 그냥 갑이 집을 떠나면서 내가 집에 없는 동안 A라는 사람에게 재산관리를 맡깁니다. 내 것 좀 관리해줘. 이렇게 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관리인 A가 가만히 보니까 갑이 예금이 있는데 요즘처럼 이자율이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예금을 뽑아서 투자를 하고 싶어. 주식을 사고 싶다 이겁니다. 이거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재산관리인이니까. 갑 소유의 X 토지가 지금 값이 너무 올랐어. 이거를 재산관리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관리인 A가 그 갑 소유의 X 토지를 부재 중에 그죠? 그냥 관리인으로서 팔 수 있느냐. 이때 이 관리의 범위가 문제가 되는데 그거는 뭐에 따른다? 재산관리 계약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없으면 118조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118조에. 그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우리 대리에서 할게요. 대리에서. 그런데 그것도 없으면 재산관리 계약을 하지 않았으면 이제 재산관리인을 선임해야 되는데 누가 선임한다고요? 법원이. 그죠? 법원이 선임하고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규정을 해놓고 있는 내용이 22조에 그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어느 정도로 관리를 할 수 있는가? 우리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내용을 보면 이건 뭐 그죠? 법 조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22조 이하 25조까지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서 보면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22조를 간단히 보면은요.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본인의 부재 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그렇다. 재산관리 계약을 했는데 그 기간이 다 됐거나 어떤 사유에 의해서 소멸해버린 경우에도 그런 어떤 그 재산관리인 선임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24조를 볼까요?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는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 전 이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뭐 등등 해서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25조 한번 보시죠.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면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한 때에도 같다 하는데 25조의 내용만 간단하게 언급을 하면 무슨 얘기냐면 118조에서는 118조가 뭔 내용이냐면 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리에서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내용이에요. 대리인은 본인을 대리한 자인데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그 대리인이 어느 정도의 대리권을 가지느냐, 두 사람 사이에 그죠?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져 있다면 그 범위, 명시적으로 정해진 범위에 따라서 하겠죠. 그런데 그냥 너 나를 대리해다오. 내 재산의 관리를 하는데 그 관리함에 있어서 모든 행위를 나를 대신해서 해달라. 라는 대리권을 주었을 때 그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이 대리인이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가 뭐예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 보존 행위. 예컨대 썩은 거, 썩지 않도록, 그죠? 부패하기 쉬운 거 부패하지 않도록 하거나,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용 행위, 그죠? 그다음에 계량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처분, 이런 어떤 그 본래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거 이런 거 못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한 어떤 처분이나 변경에 해당되지 않을 정도에 해당되는 행위를 우리가 보존, 이용, 계량 행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금 해놓고 간 거를, 그죠? 어제 발표했듯이 1.75% 기준금리, 그러면 또 예금이 이율이 내려가니까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내가 관리인으로서 이걸 빼서 잘 아는 내 친구, 그죠? 회사에 맡겨줘야지. 친구 회사에 맡겼는데, 그래서 신탁을 했는데 원금도 찾지 못하게 되어버렸다. 이게 관리행위나 이용행위나 또는 보존행위에 해당하는가 이겁니다. 그런 거 못합니다. 그죠? 주식을 산 거 안 된다. 근데 뭐 예금으로 해놨는데 적금을 들었다?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저리의 어떤 그러한 상품에서 조금 높은 이자를 주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거는 계량행위나 이런 게 될 수 있는데 아예 성질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 원금도 못 찾는 것으로 이렇게 바꾸는 건 성질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또 대표적인 게 예컨대 갑 소유의 엑스토지를 팔아버렸어요. 실종 선고도 안 났는데 팔아버렸어요. 그랬을 경우에 이 법원에서 선임한 부재자가 있는데, 아니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그 부재자의 엑스토지를 그냥 팔아버렸다. 이거는 118조의 이용, 계량, 보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자의 행위는 무권대리로서 무효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무효가 된다. 그러면 이런 처분을 하는 이용, 계량, 보존행위에 해당되지 않은 그 이상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법원의 허가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죠? 법원의 허가를 받으라. 허가 없이 한 행위는 무권대리 행위가 되고 그에 따른 무권대리 효과가 생긴다. 그 무권대리 효과 이런 부분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종 선고인데 부재자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연락이 안 됩니다. 연락이 안 됐는데 우리 민법은 27조, 28조, 27조인가요? 법은 실종 선고 27조에서 그런 것들을 규정을 해놓고 있죠. 부재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집을 나갔는데 연락이 안 돼서 5년이 지났다. 그건 뭐예요? 이거 보통 실종이라고 그래요. 어떤 위난이 발생했는데 그 연락이 안 된다. 이런 게 위난 실종이라고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1년. 항공기가 추락했다. 그러한 경우에도 1년. 선박이 침몰했다. 그러한 경우에도 1년. 그죠? 이런 어떤 재난이 발생해가지고 한 경우에는 1년 정도. 보통 다른 어떤 이러한 재난으로 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 정도. 그러한 기간이 경과하면 뭐 할 수 있다? 일정한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실종 선고를 받을 수 있다. 그건 이제 27조 1항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실종 선고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실종 선고가 있으면 사망한 것으로 본다. 사망한 것으로 본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사망한 것으로 본다는 얘기는 간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어딘가에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딘가에 살아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현재 그 사람의 주소지
이를 둘러싼 그 사람의 사법상의 법률 관계를 어떤 식으로 처리해 버린다? 사망한 상태로 해서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에 따른 법률 효과로 처리해 버린다 이겁니다. 사망한 것으로 간주해 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살아있는 사람에게 근친자에게 그 상속 순위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상속인은 상속 재산에 대해서 이제 자기께 됐으니까 처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망의 효과가 생기고 그에 따라서 법률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된다. 자, 27조에 거기에 조문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실종 선고를 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종지 후 또는 선박 침몰, 항공기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도 같다. 생사가 불명하고 이 생사 불명한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 경과해야 되고 일정한 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되고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라면 어떤 뭐 배우자, 그러니까 신분상의 이러한 이해관계가 있다든지 또는 재산상의 이해관계, 상속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든지 그러면요 여기서 재산관계의 이해관계인이라면 어머니가 있고 아들이 있어요. 부재자에게. 이때 어머니하고 아들이 있을 때 어머니는 실종 선고를 신청할 수 있느냐, 청구할 수 있느냐. 상속인이 이해관계인이니까 청구할 수 있는데 선순위 상속인만이 청구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순위 상속인은 뭐죠? 누구죠? 직계비속. 그죠? 이제 그런 어떤 내용상에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종 선고의 효과,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간주의 의미 좀 달리 그죠? 다른 사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망한 것으로 봐버린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법적인 효과가 생기게끔 한다. 이제 그다음에 조문을 잘 읽어보셔야 되는 게 그러면 언제 사망한 것으로 보느냐 이겁니다. 사망 시기. 그런데 실종 선고에 효력이 생긴 때, 뭐 예컨대 실종 선고 그 내용이 누구에게 그 청구자에게 뭐 송달이 된 때냐, 아니면 실종 기간이 만료한 때냐, 아니면 최초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연락이 있었을 때냐,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민법은 뭘 채택하고 있어요? 실종 기간이 만료한 때. 그러니까 실종 선고일보다는 적어도 실종 기간이 만료한 때가 더 앞서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불안정한 법률 관계가 조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실종 기간이 만료한 때. 실종 기간이라 하면 보통 실종은 5년. 뭐 위난 이런 실종은 1년 뭐 이런 거예요. 그 기간이 만료한 때에 생긴다라는 것이고요. 사망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 거기에 보면은 자 그렇다고 실종자가 실종 선고를 받았다 해도 그 사람이 어딘가에 살아 있으면 그 사람의 기본권이나 이런 건 영향 안 준다 이겁니다. 다만 뭐에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주소를 둘러싼 그죠? 거기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재산적 사법적인 법률 관계에만 영향을 준다. 실종 선고가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권리 능력이 박탈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그 사람은 어떤 권리를 가질 수도 있고 의무를 부담할 수도 있는데 그죠? 자기 자신의 그 주소지를 둘러싼 그러한 사법적인 법률 관계만 종료시키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종 선고의 취소로 넘어갑니다. 29조에. 그런데 이 자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실종 선고 이후에. 그러니까 사망으로 간주된 자가 돌아왔으면 여전히 권리 능력은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기존에 이제 재산관계 이 실종 선고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런데 문제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해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이 종래의 자기 주소지에서 둘러싼 사법상 이런 법률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려면 사망으로 간주된 이러한 조건을 풀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출석 확인용으로 봤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변호사라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뭐부터. 살아서 돌아왔으면 내가 실종 선고가 돼 있는 상태다. 그러면 사망 상태를 벌써 그거를 제거해야죠. 사망으로 간주된 상태를. 그러면 실종 선고를 일단 취소해야 된다. 실종 선고를 취소하지 않으면 나는 사망 상태고 실종 선고 이후에 발생하는 그러한 법률 관계는
기존의 실종 선고에 따른 그러한 법률 관계로 계속 가기 때문에 실종 선고가 취소가 되면 그죠? 기존의 이제 법률 관계, 나를 둘러싼 과거의 종래의 법률 관계가 이제 부활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그죠? 실종 선고로 인해서 사망으로 간주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추후의 법률 관계하고 내가 실종자였던 상태하고 실종 선고 취소 이후에 종래의 법률 관계, 나를 둘러싼 법률 관계가 부활됐을 때의 법률 관계하고 서로 상충되는 문제가 생긴다. 충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9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항 단서에 그래도 종래 그 사망으로 간주된 시점 이후에 새로운 그 법률 관계를 좀 보호해 주는 조항을 두었죠. 그죠? 그래서 29조 1항 단서에 보면 실종 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문제 풀어보신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엑스토지를 갑 소유의 엑스토지를 실종 선고 이후에 5년의 기간이 경과해서 실종 선고를 신청을 했고 그에 따라서 실종 선고가 내려져서 갑은 사망한 상태로 언제 시점에서 실종 기간이 만료된 5년 경과한 시점, 그죠? 그 시점에서 사망한 상태로 그러면 사망과 동시에 어떤 게 개시가 되고 상속이 개시가 돼서 갑의 배우자와 누구 아들은 그죠? 뭐 자녀, 병은 을과 병은 갑의 재산을 상속하게 됩니다. 을과 병은 엑스토지를 상속해서 정에게 팔았죠. 근데 실종 선고 후 실종 선고가 있고 난 다음에 상속을 받아서 팔았는데 정에게 팔았는데 이 행위가 어땠다는 거예요. 원래 갑은 살아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상속이 애시당초 있지도 않았고 갑은 정에게 팔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여전히 갑 것이다 이겁니다. 갑은 변호사를 찾아가서 자기 자신의 실종 선고 상태를 풀고 즉 실종 선고를 취소하고 정을 찾아가서 내 것이니까 돌려달라고 하겠죠. 갑은 정에게 돌려달라고 합니다. 그때 정이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29조 1항 단서를 적용해서 나는 몰랐다. 네가 살아서 있었는지. 그죠? 실종 선고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상속인으로부터 나는 샀다. 나한테 뭐라고 묻지 말아라.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네가 설령 몰랐을지 몰라도 내 배우자나 내 자식인 병은 알았다. 내가 살아있는 걸. 근데 이놈들이 악의적으로 처리해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은 설령 선이었다 할지라도 을과 병이 악의일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한쪽의 당사자는 악이고 한쪽의 당사자가 선의인 경우에 이 경우에도 정을 보호해 줄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때 학설이 나뉩니다. 다수설은 둘 다 선이라 이걸 요구합니다. 둘 다 선의일 것을. 소수설은 이 경우에 정이 선의이면 정을 보호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쌍방선의설이라는 거예요. 쌍방선의설. 그런데 일방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선의인자를 보호해 주자는 학설이 소수설이에요. 이거는요 우리가 이제 뭐 실종 선고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케이스가. 그러니까 수험적으로 뭐가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법의 어떤 사례 문제를 풀기 위한 연습을 하기가 참 좋은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좀 풀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누가 선의일 경우에 법률 관계가 어떻게 되고 악의일 경우에 어떻게 되고 여기에 이제 하나 더 끼워 넣습니다. 정이 무에게 팔았어요. 근데 무가 알았어. 또는 무가 몰랐는데 정이 알았다. 악의였다. 여기서 선의 악의는 개념을 아시죠? 선의는 몰랐는 경우, 악의는 알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보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쌍방선의설의 입장이면 을과 병, 매도인, 이자도 선이고 이 두 사람도 선이고 매수인 정도 선이라면 갑은 정으로부터 소유권을 뭐 할 수 없다. 회복할 수 없다 이겁니다. 쌍방선의설의 입장에 따르면 둘 다 선의여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갑은 빈털터리가 되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은 누구에게? 을과 병에게 뭔가 돌려달라고 해야겠죠. 을과 병에게 돌려달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어디 있어요? 29조 2항에 있어요. 29조 2항에. 29조 2항에는 실종 선고로 인한 직접 원인으로 해서 이득을 얻은 자, 대표적인 자가 상속인.
을과 병은 상속인이었죠. 또 생명보험의 수익자. 그러니까 우리 그 보험 계약 체결, 생명보험 계약 체결할 때 수익자를 뭐라고 써요? 보통 법정 상속인 이렇게 쓰죠. 그런 자. 이 직접 원인으로 이득을 본 자예요. 그 자가 을과 병이 선이었다면 현재 받은 이득만. 그러니까 자기가 엑스토지를 정액에 팔고 대금을 받았는데 대금 중에 현존하는 이익만 갑에게 주면 된다 이거. 그죠? 쌍방선의설에 따르면 이제 둘 다 선의일 경우 그렇다. 쌍방선의설인데 정이 악이었다. 그러면 을병의 엑스토지의 정에 대한 매매가 효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이 갑에게 자기가 소유권 취득했다고 주장할 수 없는 거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은 갑에게 소유권 반환해야 되고, 그죠? 그러면 을병은 뭘 반환해야 돼요? 을병. 29조 2항에 따라서 을병이 반환해야 될 거는 아무것도 없나요? 자기가 상속받아서 정액에 팔기 전까지 뭔가 그걸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득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서 예컨대 뭐 그 과실이라고 합니다. 과실. 그죠? 나중에 물건 개념에서 배울 때 그걸 통해서 얻은 천연과실, 법정과실 이런 과실이 있다면 그 이득을 반환을 해야 된다 이거. 근데 만약에 을병이 악이었다. 그러면 받은 이득에 이자를 가산해서 돌려줘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다. 근데 개별적으로 선의인자를 보호해 준다는 이런 소수설에 따르면 갑을이 악이어도 정이 선의이면 정은 소유권을 취득해요. 우리 사례에서. 그러면 정이 소유권 취득해버리면 갑을 악의의 갑을에게 반환받을 수 있다. 그 근거는 어디야? 우리가 근거를 잘 찾아가야 돼요. 29조 1항이 아니라 29조 2항에 따라서 실종 선고의 직접 원인으로 해서 이득을 얻은 자, 을병에게는 돌려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을병, 그 다음에 정, 그 다음에 또 무가 있을 경우에 정하고 무 중에 일부가 악이거나 선이거나 뭐 그랬을 때 법률 관계가 많이 차이가 난다. 그래서 그거를 연습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사례집 같은 걸 보시고 유심히 한번 도표를 그려가면서까지 한번 관찰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가 수험적으로 제가 중요해서 강의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계속 논문을 읽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 논문을 통해서 이 사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계속해서 연습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갑을은 선이었고, 그러니까 을병도 선이었고 정도 선이었어요. 그런데 무가 악이야. 쌍방선의설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러면 이제 정은 더 이상 소유자 아니고 무가 소유자잖아요. 정으로부터 엑스토지를 샀으니까. 갑이 무를 찾아가서 내 거 돌려다오. 그러면 무는 보호를 못 받는다는 얘기야. 쌍방선의설에 따르면. 왜? 애는 선의가 아니고 악이었기 때문에. 쌍방선의설이 그래요. 원칙적인, 그러니까 원래의 쌍방선의설은.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지원림 교수님이나 송덕수 교수님이나 이분들은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기본적으로 쌍방선의설의 입장에 있는데 을병 매도인하고 정이 둘이 선이어서 이미 정에게 소유권이 넘어가 버렸다. 그러면 정하고 무의 관계는 간섭하면 안 된다 이거지. 29조 단서가 여기까지 미칠 필요는 없다. 이미 유효한 것으로 해서 어떤 그 무에 대한 효력의 문제는 다 치유가 돼버린 것이다 이거. 쌍방선의설이,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쌍방선의설을 기본으로 해서 이미 제3자인 정이 소유권을 취득해버렸다면 그 이후에 누가 악이라도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는다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또 개별적 선의설이라고 할까?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그러한 견해에서도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정이 선이었다면 정으로부터 전전해서 취득한 무 이런 사람들은 설령 악이었다 그래도 그거는 29조 단서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 29조 단서의 적용은 끝났고 그 이후의 문제는 29조에서 간섭할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요 실종 선고의 그 효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번 그러니까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사례를 풀어보는 거예요. 그죠? 이런 어떤 약간 복잡한
가불, 병, 정이 막 이제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을 보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그 가만히 놓고 정리를 해보세요. 을병하고 정이 선의인 경우, 다 악의인 경우, 다 선의인 경우, 일부가 선의, 악의인 경우 뭐 이런 내용들을 좀 놓고서 29조 1항을 적용할 것인가 29조 2항을 적용할 것인가 누구에게 어떤 조문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